2024년 미국 의회 청문회장, 해군 관계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배를 얼마나 만들 수 있습니까? 연간 상선 건조 능력 5척 미만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11척을 보유한 세계 최강 해군국입니다. 그런데 민간 상선을 연간 5척도 못 만든다는 겁니다. 군함 건조 일정은 평균 2에서 3년씩 밀리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2배 가까이 초과합니다. 같은 해 백악관은 마스가를 발표했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안 됩니다. 기술도, 인력도, 노하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영국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 리스트는 같은 시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은 미국 대비 약 5배. 같은 배를 만드는데 미국이 5년 걸릴 일을 한국은 1년 안에 해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의 약 70%는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합니다. 탱크가 새면 배가 폭발합니다.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선박입니다. 2018년 카타르 에너지는 역대 최대 규모 LNG선 발주를 결정했습니다. 100척 이상, 수십조 원 규모, 전 세계 조선사가 입찰했습니다. 결과요? 전량 한국행이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강 대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배를 만든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하루에 수백 대씩 찍어냅니다. 하지만 대형 선박 한 척은 2에서 3년이 걸립니다. 부품 수는 수백만 개, 용접 길이만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그 사례입니다. 1970년대까지 미국은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미국 기업들은 배를 외국에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더 싸게 만들어줬으니까요. 미국 조선소는 일감을 잃었습니다. 숙련공들이 떠났습니다. 부품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에서 조선공학과가 사라졌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남은 건 군함 만드는 조선소 몇 곳뿐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1960년대부터 30년간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엔화 강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한국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2020년대 현재 시장 점유율 10% 미만, LNG선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는 치명적인 선택 실수가 있었습니다. LNG 탱크 방식입니다. 일본은 모스형을 고집했습니다. 둥근 공 모양 탱크입니다. 안정적이지만 배 위로 튀어나와 공간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국은 멤브레인형을 선택했습니다. 얇은 금속막을 선체 내벽에 붙이는 방식으로 공간 효율이 15% 높습니다. 시장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선주들은 같은 배로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멤브레인형을 원했습니다. 일본은 시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도전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인건비는 한국의 절반. 2010년대 중반 건조 물량 기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LNG선 시장은 뚫지 못했습니다. LNG선 한 척 가격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수명은 30년. 바다 한가운데서 탱크에 문제가 생기면 배가 폭발합니다. 선주는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고 싶습니다. 검증된 조선소, 사고 이력 없는 곳, 납기 지키는 곳을 찾습니다. 카타르가 100척을 발주할 때 중국도 입찰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더 비싼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 미국은 붕괴, 일본은 쇠퇴, 중국은 신뢰 부족, 유럽은 인건비 때문에 대형 상선 시장에서 철수. 전 세계가 LNG선을 원하는데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 나라만 빼고요. 1972년 울산 해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논과 갯벌뿐이던 땅에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었고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선박 수주를 먼저 따왔습니다. 배를 만들 줄 모르는 회사가 배를 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당시 외국 바이어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동시에 진행했고 1974년 첫 배가 진수됐습니다. 이게 한국 조선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일본 기술을 들여왔고 거기에 자체 개선을 더했습니다. 핵심은 생산 방식의 혁신이었습니다. 첫째, 블록 공법입니다. 배를 처음부터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레고처럼 수백 개 블록을 따로 만들어 조립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블록 크기를 키웠습니다. 한 번에 3,000톤짜리 블록을 옮깁니다. 조립 횟수가 줄고 공기가 단축됩니다. 둘째, 생산도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숙련공의 감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바꿨습니다. 3D CAD로 설계하고 어떤 순서로 어떤 부품을 어디에 붙이는지 도면에 전부 표시합니다.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 머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셋째, 선행의장입니다. 배를 다 조립한 뒤에 배관과 전선을 까는 게 보통입니다. 한국은 블록 단계에서 미리 설치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작업하니까 빠르고 안전합니다. 1983년 결정적인 전환점이 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LNG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LNG선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아무나 못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산화를 밀어붙였습니다. 1994년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 LNG선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7년 만에 해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멤브레인형 탱크였습니다. 일본의 모스형보다 기술적으로 까다롭지만 공간 효율이 높았습니다. 한국은 더 어려운 길을 택했고 그게 시장에서 통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클러스터입니다. 울산, 거제, 부산 이 세 도시가 반경 100km 안에 있습니다. 조선소, 철강, 기자재, 도장, 물류가 전부 모여 있습니다. 부품 하나 필요하면 당일 배송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밀집도는 없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갑자기 1위가 된 게 아닙니다. 50년간 쌓아온 겁니다. 2018년 카타르 도하. 카타르 에너지 본사에서 전 세계 조선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LNG선 발주였습니다. 100척 이상. 금액으로 수십조 원.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모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전량 한국행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입니다. 선박 선택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그 카타르가 가격이 더 비싼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납기를 지킨다. 품질이 일정하다. 30년간 LNG선을 운용하면서 심각한 하자가 없었다. LNG선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끝입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에서 탱크가 새면 폭발합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검증된 곳을 택해야 합니다. 한국은 1994년 첫 LNG선 이후 30년간 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해외 언론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조선업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LNG선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 로이드 리스트는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LNG선 수주의 약 70%가 한국 조선소로 갔다. 고부가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는 사실상 없다. 미국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2024년 미국은 마스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맹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한국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협상에 들어갔습니다. HD 현대는 해외 생산기지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자국 조선소를 맡기려 하는 겁니다. 미국 조선업계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우리는 만들 사람이 없다. 한국은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다. 협력하는 게 현실적이다. 생산성 차이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로이드 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은 미국 대비 약 5배입니다. 같은 배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닙니다. 품질을 유지하면서 빠릅니다. 중국과의 비교도 있습니다. 건조 물량은 중국이 1위입니다. 하지만 척당 평균 가격은 한국이 중국 대비 2배 이상입니다. 한국은 비싼 배를 만듭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배, 즉 기술 난이도가 높은 배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의 인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업은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대단한 줄 모릅니다. 울산, 거제, 부산 이 지역 사람들에게 조선소는 그냥 동네 직장입니다. 아버지가 다니고 삼촌이 다니고 친구가 다니는 곳입니다. 배 만드는데 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밖에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클러스터의 힘입니다. 울산에서 거제까지 약 60km, 거제에서 부산까지 약 50km. 이 반경 안에 세계 3대 조선소가 전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조선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철강, 엔진, 배관, 밸브, 전선, 도장, 설계, 물류,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업종이 이 안에 모여 있습니다. 부품 하나가 급하게 필요하면 당일 배송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협력업체 엔지니어가 바로 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밀집도는 없습니다.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둘째, 경쟁 구조입니다. 한국에는 대형 조선사가 3곳입니다. 이 세 회사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같은 배를 두고 입찰해서 붙습니다. 기술 개발도 경쟁합니다. 2004년 현대중공업이 DFDE 엔진을 먼저 도입하면 삼성중공업이 바로 따라갑니다. 2013년 대우조선이 MEGI 엔진을 상용화하면 다른 두 회사도 곧바로 적용합니다. 이 경쟁이 기술 발전을 밀어붙였습니다. 독점이었으면 불가능했을 속도입니다. 셋째, 유연성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고객 요구에 맞춥니다. 선주가 이 부분을 바꿔달라고 하면 설계를 수정합니다. 일본 조선소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습니다. 이게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까다로운 선주들이 한국을 다시 찾는 이유입니다. 넷째, 위기 돌파 문화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0년대 중반 조선업 불황, 매번 구조조정이 있었고 매번 살아남았습니다. 거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자겠노? 해야지. 위기가 오면 버틸 사람은 버티고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남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섭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생존력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번 무너진 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클러스터, 경쟁, 유연성, 위기 돌파 문화 이것들이 합쳐진 겁니다. 같은 시기 다른 선택을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조선업 1위였습니다. 기술력도 있었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몇 가지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첫째, LNG 탱크 방식입니다. 일본은 모스형을 고집했습니다. 자국 기술이었고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공간 효율이 높은 멤브레인형을 원했습니다. 일본은 고객 요구보다 자기 방식을 우선했습니다. 둘째, 변화 속도입니다. 한국이 DFD 엔진, MEGI 엔진을 빠르게 도입할 때 일본은 느렸습니다. 신기술 적용에 보수적이었습니다. 검증된 것만 쓴다는 태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대 일본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입니다. LNG선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건조 물량 기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가 무기였습니다. 벌크선, 컨테이너선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고부가 선박 시장에서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LNG선은 다릅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는 용접 기술, 극저온 밸브, 멤브레인 탱크 시공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수십 년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국 조선소도 LNG선을 만듭니다. 하지만 선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2018년 카타르 발주 때 중국도 입찰했지만 결과는 전량 한국행이었습니다. 가격이 더 비쌌는데도요. 척당 평균 가격을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배는 중국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기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아예 민간 조선업이 무너졌습니다. 40년간 상선 건조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숙련공이 사라지고 공급망이 끊기고 기술이 단절됐습니다. 2024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은 한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배를 만드는데 한국이 1년이면 미국은 5년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세 나라의 선택이 갈렸습니다.
일본은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중국은 물량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은 산업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빠르게 도입했고 새 회사가 경쟁하며 서로를 밀어붙였고 위기 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결과는 지금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방식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LNG선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LNG선 수주의 약 70%가 한국 조선소로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장을 정의하는 위치입니다. 한국이 채택한 멤브레인형 탱크는 이제 업계 표준입니다. 일본이 밀던 모스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새로 발주되는 LNG선 대부분이 멤브레인형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기술이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은 겁니다. 엔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현대중공업이 DFDE 엔진을 도입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이 MEGI 엔진을 상용화했습니다. 두 기술 모두 한국에서 먼저 대량 적용됐습니다. 이제 이 엔진들이 LNG선의 기본 사양이 됐습니다. 기술만 표준이 된 게 아닙니다. 생산 방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블록공법, 선행의장, 생산도 시스템 이런 방식들을 다른 나라 조선소들이 배우려 합니다. 중국 조선소도 한국 방식을 벤치마킹합니다. 하지만 클러스터와 숙련도까지 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새로운 국면입니다. 2024년 하나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HD 현대도 해외 생산기지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기술과 노하우를 한국에서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MRO 시장입니다. MRO는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합니다. 배를 새로 만드는 것만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운항 중인 배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것도 큰 시장입니다. 미국에는 수천 척의 상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들을 정비할 조선소가 부족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운영하면 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군사 협력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군함 수출 경험이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호위함과 상륙함을 수출했습니다.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깊어지면 방산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만든 게 있습니다. 1994년 첫 LNG선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대형 사고가 없었습니다. 납기를 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신뢰가 쌓여서 지금의 위치가 됐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 방식을 따릅니다. 기술도, 생산 방식도, 표준도. 한국 조선업 이야기는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세계 표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2년 울산 해안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조선소부터 지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LNG선을 7년 만에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LNG선의 70%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자기 방식을 고집할 때 한국은 시장이 원하는 멤브레인형을 선택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DFDE 엔진, MEGI 엔진을 남들보다 먼저 도입했습니다. 새 회사가 경쟁하며 서로를 밀어붙였습니다. 독점이었으면 불가능했을 속도였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조선업 불황, 매번 쓰러질 뻔했고 매번 일어섰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숙련공 평균 연령이 50대에 진입했습니다. 젊은 층은 조선소 취업을 기피합니다. 현장 노하우가 사람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디지털화하고 매뉴얼로 남겨야 합니다. 중국의 추격도 계속됩니다. 지금은 고부가 선박 시장에서 격차가 있지만 5년 뒤, 10년 뒤는 모릅니다. 기술은 언젠가 따라잡힙니다. 한국이 계속 앞서 나가려면 다음 기술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미국 마스가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운영하면 북미 시장에 직접 발을 딛게 됩니다. MRO 시장, 군함 협력, 방산 시너지, 가능성은 넓습니다.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배 한 척 못 만들던 나라에 세계 최강대국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거제 옥포도크에서는 용접 불꽃이 터지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3,000톤짜리 블록이 크레인에 매달려 움직입니다. 부산 영도의 중소부품사에서는 극저온 밸브가 출하됩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쌓아온 시간이 지금의 한국 조선업입니다. 과연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한국 산업 구조의 본질적인 힘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